네, 안녕하십니까. 어, 원래 2주간에 걸친 이 비대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그리고 3월 말쯤에 이 여러분과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뵐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어, 분위기가 약간 하향세로,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이런 악재를 만나게 되면서 아직 대면 강의가 시기상조라는 이러한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한 주 더 늦춰진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비대면 영상 강의로서 뭐 제가 아껴놨던 부분인데요. 리스크의 개념 및 파생금융 상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대면 강의를 통해서 다루게 될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다룰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객관적인 전체 파생금융 상품들이 왜 필요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파생금융 상품의 활용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리스크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파트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 리스크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리스크의 개념과 종류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 등장했던 파생금융 상품들 여러 가지 파생금융 상품들이 거래되는 파생금융 시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파생금융 상품들의 종류와 구체적인 활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 배우는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면 강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 전체 파생금융 상품의 개괄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생상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크게 네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수차례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선도거래, 선물거래, 그리고 옵션거래, 스왑거래 이렇게 네 가지 거래가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인 거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죠. 이러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는 수학적 지식과 어떤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장되는 이러한 배경적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금융 상품 시장, 특히 파생금융 상품 시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거의 불가능한 이런 수준의 어떤 방대한 내용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파생금융 상품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인간이 40세를 넘어가게 되면 이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 40대를 넘어서 거의 50대로 치닫고 있는 이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이제 파생금융 상품을 쭉 공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최근에 막 새로이 등장하는 아주 복잡 다단한 이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공부를 해봐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분야입니다.
실상 이런 것들은 요즘에 와서는 뭐 문과에서 다뤄진다기보다는 이과 쪽에서 다뤄지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그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야들을 금융공학이라고 이렇게까지 부르고요. 파생금융공학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그 어떤 대학에서 그 개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배경을 가진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면서 그 강의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트로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란 무엇이냐? 리스크는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위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이 위험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위험하다, 아, 위험해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위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위기의 상황을 표현할 때 위험이라는 이런 단어를 채택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손실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익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자기가 어떤 미래의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한 것과 달라질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뭔가가 예측치와 달라질 가능성 그 자체를 리스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예측 행위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손실의 기회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익의 가능성도 동시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의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인간들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문적으로 정의되는 리스크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것은 미래의 기대 이익 또는 손실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파생상품과 리스크의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 장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즉 확정되지 않아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험. 요때 말하는 위험은 나쁜 의미의 위험, 덴저가 아니고 변동 가능하다는 의미, 불확실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리스크다. 리스크는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변동 가능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동하는 것도 포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미래 수익의 변동 가능성, 즉 예측하지 못한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위험이 왜 발생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금리의 변동, 그죠? 돈을 맡겨놨는데 일정한 금리를 받기로 했는데 시중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 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애초에 맡겨놓은 돈은 낮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겠죠.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그걸 적극적으로 해지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이자 손실이 발생된다. 금액의 손실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또한 위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인 게 유가 변동입니다. 그죠? 유가 변동은 대다수의 어떤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결국 생산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투자를 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게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을 사놨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떨어질 위험 혹은 자기가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높아지는 것도 역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 환율 변동이 우리 이 국제금융론 혹은 국제재무전략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리스크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업 경영상에 여러 가지 위험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은 이러한 요인들, 주변의 요인들,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투자 자산의 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 경영상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묶어서 리스크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리스크의 유형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그리고 운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유형으로서 첫째, 손실, 재앙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가 바로 리스크라고 그랬는데요. 자, 금융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다. 그죠? 시장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가겠죠. 우리가 필요한 자본의 시장 가격이 이자율이 될 겁니다. 외국 통화의 시장 가격이 환율이 되겠죠. 원자재의 가격 그 자체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자산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게 될 거고요. 어떤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상승을 했을 때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외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발생되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위험에 노출되겠죠. 바로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 리스크의 개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이 그 계약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손실이 가해질 가능성을 신용 리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로 손실을 입게 되는 금융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계약 조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그렇죠? 시장 상황이 변함으로써 상대방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큰 손실에 직면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도망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신용 리스크입니다. 즉 계약 불이행 위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상대방이 애초에 작정을 하고 나를 속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리스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선의로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나 그 계약을 이행했을 때 큰 손실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이런 위험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리스크가 본의 아니게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영 리스크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혹은 영업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리스크의 개념인가 하면 금융회사의 같은 경우 내부 통제를 실패해서 혹은 주식 구성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으로써 혹은 조직 체계상의 어떤 허점이 발생됨으로써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런 직접 간접적인 리스크를 총칭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떤 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운영 능력의 상실 혹은 대외적인 평판의 저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운영 리스크, 영업 리스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특징이 위에 나오는 신용 리스크나 시장 리스크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내게 입혀지느냐 하는 이런 계량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사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어떤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 대외적으로 뭐 불매 운동이 발생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비난의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 그럴 때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의 손실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의 감소분을 측정함으로써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표시되지 않는 직간접적인 어떤 시장 판매분의 가치 감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운영 리스크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처럼 리스크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환위험, 환리스크, 글자 그대로 Foreign Exchange Risk라는 건데요. 미래에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 또는 경제적 주체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을 환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환위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율의 변동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수단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어떤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함께 해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환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환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대내적 관리 기법과 대외적 관리 기법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 대면 강의를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환위험의 예측 또는 사후 인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리 기법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환위험 관리라고 부른다. 그럼 경제 주체별로 환위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물품을 수출을 하지만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중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수출 대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수출 대금은 우리 돈으로 주진 않을 겁니다. 달러로 주겠죠. 달러로 주게 될 경우 달러로 수출 대금이 한 달 후에 들어올 경우 한 달 후의 환율이 오늘의 환율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똑같을 경우에는 이익도 손실도 발생되지 않겠지만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유리하겠죠. 똑같은 100만 불을 수출 대금으로 받았지만 달러당 1100원이라 그러면 나는 그 100만 불을 시장에서 내다 팔아 11억을 벌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똑같은 100만 불을 받았지만 그걸 내가 원하는 원화로 바꿀 때 9억밖에 바꿀 수가 없겠죠.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억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수출업자는 사후에 수출 대금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된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해치라는 혹은 환위험 관리 수단을 사용해서 환위험 관리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물품을 수입했지만 그 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는 수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수입업자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달러를 시장에서 구해서 원화를 주고 사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비싸져 버렸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달러를 사서 상대방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생길 겁니다. 반면에 달러가 싸졌다. 즉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훨씬 이익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화를 달러로 생각하시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반면에 외화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 외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채의 가치가 상승해버리면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외화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상당히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항상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일정한 수업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100달러씩의 수업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환율이 낮을 때는 천 원으로 만원 10만원이죠. 10만원으로 100달러를 사서 보내줄 수가 있겠지만 환율이 상승해 버리면 15만원 20만원을 주고 100달러를 사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큰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화로 송금한다는 것은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다. 외국에 꼬박꼬박 매달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 고달픈 삶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 3주차 파생금융상품시장과 리스크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파생상품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